지난 5월 18일부터 대한민국 국토에서 조금 특별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사원 5천여 명이 농지 195만 4천 헥타르를 하나하나 이제 뒤지기 시작한 거죠. 위성을 찍고 드론이 날아가고 AI가 판독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는 8월 9월부터라고 하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 서울의 한 30대 회사원 김 씨의 우편함에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였던 논에 대한 조사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방금 그 195만 헥타르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로 가짜 농민과 투기를 잡겠다고 합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저도 물론 동의하고요. 그런데 조사 계획서를 읽다가 저는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지난 30년 우리는 농지 규제를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노는 농지는 계속 늘고 있을까요? 감시가 부족해서였을까요? 먼저 이 조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월 24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5월 7일에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농지주소원에게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까지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 대상 195만 4천 헥타르, 남한 국토의 약 5분의 1입니다.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 내년에는 그 이전 농지까지 2년에 걸친 계획입니다. 7월까지는 행정정보와 위성, 드론, AI로 기본조사를 하고 8월부터는 사람이 직접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지에서 조사원을 볼 수 있는 거는 아마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죠. 수도권 전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경매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과 외국인 소유, 관외 거주자, 공유 취득 농지 등등 투기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부과되고 그래도 팔지 않으면 처분 명령, 그 다음은 해마다 토지가액의 최대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강도도 다릅니다. 투기 우려가 가장 크다는 경기도는 조사원을 최대 2,000명까지 투입해가지고 122만 필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촬영과 마을 탐문, 농자재 구매 내역과 판매 기록 서류 심사까지 병행합니다. 역대 이런 규모의 농지조사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왜 지금 이걸 할까요? 기억하실 겁니다. 2021년 LH 사태.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로 농지를 사들였다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걸 걸러낼 데이터가 국가에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농지를 갖고 있고 누가 실제로 경작하는지 지난 30년 동안 아무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허점도 실제로 악용돼 왔습니다. 처분 의무를 받아도 잠깐 농사 짓는 신용을 하면 처분 명령이 3년간 유예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걸 반복해서 처분을 피해온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조사는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30년 묵은 숙제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조사 계획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는 게 보입니다. 농지가 놀거나 왜곡되는 것은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적합한 케이스를 잡아내면 농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전제인 거죠. 정말 그럴까요? 여기에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43.8%. 이 숫자는 범죄의 흔적이 아닙니다. 43.8% 농촌경제연구원의 추정으로 2015년 기준으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한 농지의 비중입니다. 면적으로만 73만 5천 헥타르. 이 땅의 상당 부분은 불법이 아닙니다. 가장 큰 경로는 상속입니다. 농지법은 농민만 농지를 갖게 하지만 상속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민법에는 사유재산 조항도 있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1헥타르까지는 소유할 수 있고 농어초공사에 위탁하면 면적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2018년 기준 추정으로 한국 농지의 81.3%를 60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이 땅의 대부분이 도시에 사는 자녀들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시작 부분에 쓰여야겠던 김 씨에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 씨 아버지가 남긴 논은 삼형제 공동 상속입니다. 큰형은 팔자고 하고 김 씨는 아버지 땅이라 못 팔겠다 하고 막내는 해외에서 연락이 잘 안 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매각도 장기 임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은 놀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논 옆에서 농사 짓는 이웃은 어떨까요? 트랙터 한 번에 같이 가면 좋을 그 논을 빌리고 싶어도 3명의 도장을 다 받아야 됩니다. 막내 연락처를 수소문하다가 포기하기 십상이죠. 잡초가 자라고 병해증의 진원지가 되고 마을에서는 민원이 나옵니다. 누구도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모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이실 겁니다. 이 논에는 주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셋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도 쓸 수 없는 구조. 그래서 아무도 못 썼습니다. 미국의 법학자 마이클 헬러는 1998년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방공유제의 비극, Tragedy of the Anticommons입니다. 주인이 너무 많아서 거부권이 너무 짧게 쪼개졌어 아무도 쓰지 못해 자원이 동결되는 비극. 그런데 왜 우리가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할까요? 진단에 따라서 처방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공유제의 비극이라면 처방은 감시와 처벌 아니면 사유화입니다. 그런데 방공유제의 비극이라면 감시를 아무리 강화해도 병은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방은 정반대 쪼개진 권리를 다시 묶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한국 농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첫째, 방금 본 상속 지분의 파편화, 필지 하나에 거부권이 여러 개가 생깁니다. 이게 얼마나 퍼져 있을까요?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경기 경남의 6개 농촌 마을을 조사했더니 한 법정리에서 마을 전체 농지의 절반이 상속 농지인 것도 있었습니다. 둘째, 소유자 계획입니다.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살 수 없으니까 이웃에 있는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구매할 수요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고령의 농지 소유주는 농민 자격을 지키려고 땅을 붙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셋째, 임대차 규제입니다. 1996년 농지법은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질병이나 징집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임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지, 예외적인 허용인 거죠. 그리고 고령농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직불금이나 아니면 농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농사 짓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심각한 건 규모화의 봉쇄입니다. 자율주행 트랙터, 드론 방제, 스마트 관계, 지금 농업기술의 대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에서만 경제성이 나옵니다. 수천만 원짜리 기계를 가지고 5마지기 논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 구입할 수는 없거든요. 규모가 작은 농가에게 첨단 농업기술은 그림의 떡입니다. 파편화된 소유가 규모를 막고 규모화가 막히니 기술이 못 들어가고 기술이 못 들어가니까 생산성이 멈춥니다. 한국 농업 생산성 정체의 밑바닥에 이 농지에 대한 동결 구조가 아주 깊이 깔려 있는 거죠. 전수조사는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도구입니다. 남용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감시하고 처벌하는 프레임. 그런데 한국 농지의 더 큰 병은 방공유제의 비극, 즉 합법적인 동결입니다. 윗선과 드론은 불법을 찾아낼 수 있지만은 합법적으로 얼어붙은 땅은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적발할 위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한국 농지의 문제는 주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리가 너무 잘게 쪼개져 얼어붙은 방공유제의 비극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꺼낸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잠금 장치들의 설계 원본,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입니다. 헌법에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헌법을 잘못 읽어온 겁니다. 헌법 121조 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경자유전,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가진다. 이 원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949년 농지개혁 이전 이 땅의 농민 다수는 지주에게 수확의 절반을 바치는 소작농이었습니다. 그 착취구조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소작금지. 저는 이 취지를 지켜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문제는 읽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이 조항을 온오프 스위치로 읽어왔습니다. 농민의 소유가 가능 온인 거죠. 농민이 아니면 소유가 불가능 오프입니다. 자격을 심사하고 위반을 감시하고 적발하는 지금의 제도 전체가 이 스위치 해석 위에 서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온오프 스위치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망 2항을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불가피한 경우에만 농지 임대차와 위탁 경영을 허용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문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업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되면은 농지 임대차하고 위탁 경영은 허용된다는 겁니다. 법으로 정하면은. 그 다음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농지의 합리적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정은 정확히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의 생산성을 제고하거나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거나 이거는 거의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죠.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이것도 거의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됩니다. 농지를 합치거나 이렇게 교환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농업의 합리적 이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러니까 뭐 피치 못하게 내가 군대 갔거나 공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은 거의 모든 경우에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헌법 제2항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로 정해서 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헌법에서 위탁 경영이나 임대차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소작은 금지한다고 하니까 임대차를 가지고 소작하고 똑같이 이해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헌법에 두 항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다른 용어로 쓰이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소작과 임대차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헌법 제1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제 의존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노력이라는 건 온오프 스위치가 아닙니다. 노력은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어디서 정하냐 하면은 그 법률에서 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헌법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법률로 정해가지고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을 통해 가지고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적극적으로 이걸 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60년대, 70년대에는 아마 농민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미 고령화가 많이 진행됐고요. 농지 한 이미 50%가 넘었겠죠. 50% 이상의 농지는 토지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정은 어떠냐면은 경제 유전 원칙을 고집하면은 농업 생산성 제고하고 농업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우리가 경제 유전 원칙을 자꾸 고집하는 게 헌법 121조 2항의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헌법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대차라든가 위탁 경영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 헌법의 해석이 70년대, 80년대 유효한 그 헌법 해석에 매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토론으로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헌법을 제대로 잘 이해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그 자체가 이미 소유와 이용의 분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농업 생산성의 제고를 위해서라고 목적까지 분명히 명시하면서요. 사실 농업 생산성의 제고라고 하면은 우리 농업 활동에서 하고 있는 모든 기술적인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규모화를 위한 노력들이 전부 다 저걸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토지의 권리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소유, 이용, 경영, 수익. 법학에서는 이걸 분리 가능한 권리의 다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거 소작제 부활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절대 아니죠.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소작은 땅 없는 농민이 지주에게 종속되는 구조였다고 하면은 지금 필요한 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소유주가 실제 경작자에게 아주 제한된 규제된 계약으로 땅을 열어주는 구조. 경작자가 을이 아니라 경영의 주체가 되는 구조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121조 2항이 말하는 농업 생산성의 제고가 정확히 이 방향을 가리킵니다. 소유는 지역과 원소유지에게 남기되 이용과 경영은 실경작자에게 제가 제촌경자 용전이라고 부르는 방향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제촌이라는 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농업인들이 실제로 그 농지를 이용하게 하라는 거죠. 헌법 개정 없이도 지금 조문 안에서 이런 설계 공간이 충분히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병을 먼저 앓은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사실 제가 일본 예를 많이 드는데 이게 우리와 비슷한 게 일본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또 일본은 우리보다 10년, 20년 고령화라든가 아니면 농업계획 같은 걸 먼저 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실수를 따라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일본을 잘 알 필요도 있는 거죠. 일본도 예전에는 한국이나 똑같았습니다. 파편화된 필지, 고령화된 소유주, 상속을 흩어지는 땅. 일본이 2014년에 만든 게 농지중간관리기구, 통칭해서 농지뱅크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국가가 공인한 중간 임차인을 세우는 겁니다. 소유주는 개인이 아니라 농지은행이라는 기구에 땅을 맡기고 이 기구가 경영체에게 다시 빌려줍니다. 소유주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상대가 개인이 아니라 공적 기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확실히 돌아온다는 믿음이 생기고요. 임차료도 기구가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경작자를 굳이 소유주가 찾아낼 필요도 없고 얼굴 붉힐 일도 서로 없습니다. 빌려주면 못 돌려받는다는 불안을 국가가 대신 짊어지는 거죠. 공유 상태의 농지나 소유자 불명의 농지까지도 기구가 받아가지고 정리해줍니다.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업농으로의 농지 지정률이 기구 창설 전에는 40% 정도 됐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는 61.5%까지 올라왔고요. 농지 집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업농인데 농지가 이렇게 몰아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농지 집약이라는 거는 땅이 한 곳에 몰려지는 걸 말하고요. 그러니까 집적과 집약은 동시에 일어나야만이 농업 생산성이라는 게 실제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30년의 목표는 70%입니다. 일본도 그렇게 빠르게 농지가 집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방향이 잡혔고 매년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이 농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서가 아니라 권리를 다시 묶는 중개장치를 만들어서입니다. 일본에서는 도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집락영농, 마을 단위로 농지를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경영하는 조직인데 일본 전역에 1만 개가 넘게 있습니다. 우리를 치면 공동경영, 둘력별 경영체 정도가 되겠죠. 개별 소유는 그대로 두고 경영만 마을이 함께하는 잠시 뒤에 볼 한국형 솔루션의 원형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20대, 30대라면 이 대목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보신 81.3% 60대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죠. 앞으로 20년 안에 그 땅의 상당수가 여러분 세대의 우편함으로 상속됩니다. 그 땅이 김씨의 논처럼 얼어붙을지 세대의 자산이 될지 여러분이 아니라 지금의 제도 설계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디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본 모델에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 농지뱅크가 푼 것은 이용권까지입니다. 내 지분만은 못 내놓겠다는 마지막 잠금장치, 공동상속의 거부권 문제는 임대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진단을 처방으로 바꾸면 3개의 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층, 위탁의 안전판입니다. 임대하고 위탁에도 소유권과 지위가 훼손되지 않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것을 법이 정면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농지 소유지나 아니면 농촌에 있는 고령농이 안심하고 땅을 내놓을 수 있는 최소 조건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전수조사에서도 임대차의 적법 위탁 여부를 들여다봅니다. 위탁을 처벌의 회피 수단이 아니라 권장 경로로 세우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층, 중간 매개의 격상입니다. 한국에도 농지은행이 있습니다. 상속 농지도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면적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이미 다리의 역할을 일부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들어온 땅을 받아가지고 넘기는 창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임대할 수 있는 땅만 받아주니까 농지은행에 못 맡기는 땅도 굉장히 많고요. 일본의 농지중간관리기구처럼 지역 단위로 농지를 모아가지고 재배치하고 붙여가지고 넘기는 적극적인 설계자로 격상해야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흩어진 소유주와 경작자 사이의 탐색, 협상, 계약, 정산의 비용을 공공조직이 통째로 흡수해야 이런 과정이 굉장히 촉진되겠죠. 셋째 층이 마지막 자물쇠의 열쇠입니다. 경영의 그릇이죠. 한국에는 이미 원형이 있습니다. 둘력 경영체입니다. 필지 소유는 각자 그대로 두고 둘력 단위로 경영만 하나로 묶는 방식이죠. 소유권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농기계가 효율성을 낼 수 있는 규모를 만듭니다. 아까 그림의 떡이라던 농업기술이 이 단위에서 비로소 먹을 수 있는 떡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오늘 이야기의 종착점입니다. 소유주를 임대인이 아니라 출자자로 만드는 것. 땅이라는 나눌 수 없는 덩어리를 지분이라는 나눌 수 있는 권리로 바꾸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팔고 싶은 큰형은 지분만 팔고 나가면 됩니다. 경영 단위는 깨지지 않습니다. 한 명의 거부권이 전체를 얼려버리는 방공유제의 비극 자체가 구조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작 안 하는 소유주만 늘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임대료만 받는 부대지주와 경영 성과를 배당으로 나누며 총회의 3표를 행사하는 출자자는 엄연히 다르죠. 후자는 공동 경영의 참여자입니다. 경자 유전의 취지, 경작하는 사람이 그 결실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취지가 소유주가 아니라 지분의 형태로 살아남는 거죠. 하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의 자원은 반드시 망가지니까 국가가 통제하거나 사유하라고요. 그런데 오스트롬이 세계 각지의 연구들을 모아보니까 그 어느 쪽도 아닌데 멀쩡한 곳들이 있었습니다. 잘 작동하고 있는 곳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요. 스위스 알프스의 마을 공동 목소지는 수백 년째 유지되고 있었고요. 일본의 마을 공유림들과 스페인의 농민 관계조합도 마찬가지로 수백 년 동안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비결은 정부도 시장도 아니었습니다. 마을이 스스로 만든 규칙이었습니다. 누가 쓸 수 있는지 자격을 정하고 얼마나 쓸지 한도를 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어기면 마을이 제재하고 분쟁은 마을 안에서 풉니다. 바깥의 감시자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의 자치가 자원을 지킨다는 것. 이걸 전 세계 수백 개의 사례로 실증한 것이 오스트롬의 노벨상입니다. 이제 주지형 공동농업이 왜 이 계보에 서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국가가 몰수하는 것도 대자본에게 파는 것도 아닌 땅의 주인들이 총회에서 규칙을 만들고 성과를 나누는 자치의 그릇.
저는 이것을 주지형 공동농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문경에서 시행되어 가지고 뉴스에도 많이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주지형 공동농업이라는 용어는 아마 한 10여 년 전에 나온 보고서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들녘별 경영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경북 지역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 주지형 공동농업이라는 용어가 한번 사용된 적이 있었더라고요. 이 주지형 농업의 상세한 설계도, 출자 방식, 배당 구조, 그리고 세제까지 이거는 별도로 다음 편에서 통째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수조사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번 조사가 끝나면 대한민국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195만 헥타르의 정밀한 지도를 갖게 됩니다. 누가 소유하고 누가 경작하고 어디가 노는지 이 지도를 처벌의 명단으로만 쓰면 절반입니다. 어느 들녘부터 권리를 다시 묶을 수 있을지 보여주는 재설계의 기초자료를 쓴다면 이거는 전부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번 달에 출범하는 정부합동개선제도 추진단이 정확히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 혹시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셨습니까? 조사가 잡는 것은 불법입니다. 남용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공유제 비구의 프레임이죠. 조사가 놓치는 것은 합법적인 동결, 주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도 못 쓰는 방공유제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는 위탁의 안전판, 중간매개, 그리고 공동경영의 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김 씨의 논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몇 달 뒤 김 씨는 조사 결과를 받게 될 겁니다. 그 논이 통보서 위에 한 줄로 끝날지, 마을 경영체의 첫 출자 지분이 될지, 그건 김 씨 형제가 아니라 제도가 결정합니다. 이 문제는 올해의 조사 결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81.3%의 땅이 세대를 건너가는 앞으로 20년, 10년이 아니라 30년 단위로 봐야 보이는 구조입니다. 오늘 경제유전 원칙이라는 게 온오프 스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라는 게 아마도 낯설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관점을 다시 가지게 될 겁니다. 집단은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경제유전 원칙이라는 게 왜 소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용의 문제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주지형 공동농업의 설계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과학자의 시선으로 농업을 들여다보는 지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어버렸네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의존적 먹거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사단법인 식량과 기후 KFC가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농업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